그날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 16살 딸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뇌출혈 생존 확률 5%. 전 세계 최고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려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모네입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1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왔어요. 매일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추운 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8시쯤이었어요. 병원에서 막 퇴근하려던 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와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6살 딸 루시아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괜찮을 거야, 가벼운 외상일 거야. 하지만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가 품었던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루시아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얼마나 낮은 건가요? 5% 이하입니다.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저 역시 비슷한 환자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엄마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밝고 건강했던 루시아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딸의 곁을 지켰어요. 루시아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지난 16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 번째 생일, 첫 걸음마,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며 밤늦게 책을 들여다보던 모습까지요. 눈물을 꾸역꾸역 참아내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도 좀 주무세요. 며칠은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딸의 생명이 신락같이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이틀째 되던 날 뇌압을 낮추려는 응급수술이 시행됐어요. 수술실 앞에서 대여섯 시간을 기다렸죠. 집도의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을 때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최대한 해봤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홀린 듯 다른 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 런던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어디든 딸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의료 시스템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서구 의학이 제 딸 앞에서는 벽이 되어 서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오직 이 절망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찍는 MRI 결과는 갈수록 암울했습니다. 뇌압은 계속 높아졌고 뇌조직 손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었죠.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네 선생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뇌관까지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바로흡도 불가능한 상태고요. 저는 의사로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뇌관은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위니까요. 그곳이 손상되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배웠거든요. 이틀 후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5명의 의사들이 둘러앉은 차가운 회의실에서 들은 말은 더욱 잔인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DNR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DNR, 즉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말하는 거였어요. 심장이 멈춰도 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제게는 딸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도 의사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 문안을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위로 대신 들리는 건 차가운 조언뿐이었죠. 의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말, 더 이상 의미 없는 치료로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들이었어요. 친구들마저 루시아를 편히 보내주는 것도 엄마로서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라며 의사인 내가 더 잘 알면서 왜 매달리냐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의학적 근거도 명확했고 통계도 분명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난 수백 명의 환자를 살려왔는데 정작 내 딸은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그날 밤 다시 병실로 갔어요. 루시아는 여전히 인공호흡기 소리에 맞춰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은 눈꺼풀, 차가운 손.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래도 엄마는 끝까지 널 지키겠다고요. 그때 루시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병원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도 부족하고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경제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는 거였어요. 딸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듯한 느낌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안 된다면 다른 나라라도 가보자고요. 제가 평생 모아온 돈, 집까지 팔아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어느 나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어디에도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부터 저는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의 루시아의 의료 기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런던의 세인트 토머스 병원, 제네바 대학병원. 어디든 딸을 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연락했어요. 첫 번째 답장은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신경외과를 자랑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차갑기만 했어요.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윤리적 사유로 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독일 샤리테 병원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왔습니다. 뇌관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환자의 고통만 연장시킬 뿐이라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2개 병원에서 답장이 왔는데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회복 불가능, 윤리적 문제, 의미 없는 연명치료. 마치 전 세계 의료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런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의 답변이었어요. 소아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인데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뇌사 판정 기준에 근접한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게 병원 방침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구 의학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럽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 딸 앞에서는 거대한 벽이 되어 서 있었어요. 파리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는 더욱 가혹한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 상태로 보아 이미 뇌사에 준하는 단계라며 가족들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장기 기증을 고려해보라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20여 개의 병원에서 거절 답변을 받고 나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세계 최고라는 의료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절당할수록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더 강한 저항심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수록 더욱 완고해지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병실에서 루시아를 지키고 있는데 간호사가 말했어요. 다른 중환자실 환자 가족이 어제 DNR,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에 동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태의 환자였는데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며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계와 확률, 의학적 근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절대적인 진리일까?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뇌손상에서 회복된 사례들, 기적 같은 치유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서구 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살려냈다는 내용이었어요. 과연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정말 해낼 수 있는 곳이 존재할까요? 지쳐서 인터넷을 뒤적이던 어느 밤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목은 Bem, isto é importante 간단했어요. hoje, acho. 한국 의료진이 살려낸 기적의 환자들이었죠.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니 심각한 뇌출혈로 6개월간 혼수 상태였던 환자라고 하더군요. 서구 의학에서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과장된 광고성 영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뇌종양 환자, 독일에서 온 척수 손상 환자, 미국에서 온 뇌경색 환자들이 모두 한국에서 새 삶을 얻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이처, 랜식 같은 세계적인 저널에 한국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실려 있었어요. 특히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신경외과에서 발표한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증 뇌손상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서구에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환자 중 60% 이상이 의미 있는 회복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루시아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딸의 방을 정리하다 보니 책상 위에 K-팝 포스터들과 한국어 공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루시아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엄마, 나중에 한국 가서 대학교 다니고 싶어요. 몇 달 전 루시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10대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신경외과 분야의 발전 정도, 외국인 환자 치료 현황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뇌혈관 질환 치료 성과가 1위였어요. 뇌경색, 뇌출혈 환자의 생존율과 후유증 최소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의료진들의 수술 실력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미세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철학의 차이였어요. 서구 의학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중시하지만 한국 의학에서는 환자 개인의 가능성에 더 집중한다는 거였습니다.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시도해본다는 철학이었어요. 서울의 그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갔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팀도 있었고 의료진 소개를 보니 모두 해외 유명 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경력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메일을 썼습니다. 루시아의 모든 의료 기록을 첨부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프랑스를 비롯해 전 세계 20곳이 넘는 병원에서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혹시 여기서도 거절당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차갑게 거절한다면 정말 끝이라고 말이죠. 이틀 후 새벽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답장이 온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이메일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정훈 교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첫 문장부터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통계가 아니라 환자를 봅니다. 김 교수님은 루시아의 의료 영상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했어요. 뇌간 손상이 심각하지만 핵심 부위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서구 의학에서 포기하는 부분도 한국에서는 회복 가능성을 본다는 설명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작년에 독일에서 온 17살 환자가 있었는데 루시아와 거의 동일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 아이는 지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즉시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루시아를 의료진 동반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만 유로가 넘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의료진들은 반대했어요. 이송 중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전담 의료팀이 직접 프랑스까지 와서 환자 이송을 책임지겠다는 거였어요. 사흘 후 김정훈 교수님과 전문 간호사 둘이 리옹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만난 김 교수님의 첫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딸을 구하러 왔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한국까지 가는 14시간 동안 김 교수님은 계속 루시아 상태를 체크했어요. 중간에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에서 프로다운 면모를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까지 달려갔는데 그 순간 정말 희망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수술팀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즉시 루시아를 검진했습니다. CT와 MRI를 다시 찍고 뇌압 측정도 했어요. 1시간 후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혈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뇌압을 낮추는 특수 장치를 삽입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10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10시간이라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뇌수술에 최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였습니다. 뇌 속 일까지 정확하게 찾아가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해요. 8시간째 수술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혈종 제거 완료했습니다. 지금 뇌압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 긴 수술의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9시간 반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훈 교수님이 지친 표정이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어요. 출혈 부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뇌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던 일이 한국에서는 성공한 거였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환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루시아를 보니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수술 전의 창백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의료진들은 24시간 교대로 루시아를 지켰어요. 이틀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루시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담당 간호사는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다른 반응들이 들려왔어요. 제 동료 의사들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한국 의료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클레르, 정말 괜찮은 거야?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게 있겠어? 혹시 임시적인 호전 상태는 아닐까? 곧 다시 악화될지도 몰라. 심지어 어떤 동료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의학을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야? 결국 서구 의학이 최고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자존심이 앞서 있다는 걸요. 유럽이 의학의 중심이라는 오만함, 다른 나라 의료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루시아의 손가락이 명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니 약하게나마 악력이 느껴졌어요. 김 교수님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루시아의 눈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사물을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의사가 한국 치료 결과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그 정도로 심한 뇌 손상에서 의식을 회복했다고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였지만 동시에 관심도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루시아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간단한 지시사항도 따라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재활치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뇌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에 전문 재활센터가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포기하라던 딸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루시아를 담당하게 됐어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기적 같았습니다. 과연 루시아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재활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 루시아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고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김정훈 교수님은 즉시 응급조치에 들어갔어요. 뇌수술 후 염증은 흔한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면 문제 없어요.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함께 추가 수술이 필요했어요. 염증 부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술이었죠. 이번에는 4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수술이었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첫 번째 수술 때보다 더 초조했습니다. 다행히 염증 제거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루시아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보였던 긍정적인 반응들이 다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한국 의료진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더욱 세밀한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뇌파 검사, 혈류 검사, 신경전도 검사까지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재활의학과 박소영 교수님이 새롭게 치료팀에 합류했어요. 뇌 손상 환자의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입니다. 잠시 정체되더라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다시 발전해요. 박 교수님의 지도하에 더욱 체계적인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인지치료, 언어치료, 운동치료가 하루 8시간씩 진행됐어요. 심지어 음악치료까지 동원됐습니다. 놀라운 건 치료진들의 열정이었어요.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이 끝나도 루시아를 돌봤고 물리치료사는 주말에도 나와서 재활을 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프랑스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2주일째 작은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루시아가 간단한 단어를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물.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발성이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어요. 뇌의 언어 중추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발전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사흘 후 루시아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고마워, 목말라. 듣고 있던 저와 간호사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물리치료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워했는데 한 달 후에는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됐어요. 다리에도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에서 제 동료 의사 셋이 한국으로 온다는 거였습니다. 루시아의 회복 과정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김정훈 교수님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죠. 함께 배우고 발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열린 자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의료진들이 도착한 날 루시아는 휠체어에 앉아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어요. 몇 달 전 뇌사 직전이었던 환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제 동료들은 말을 잃었어요. 특히 처음에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권했던 윤리위원회 의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한국 의료진에게서 무엇을 배워갈까요? 그리고 루시아의 회복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프랑스에서 온 동료들이 한국에 머문 일주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루시아의 치료 과정을 지켜봤고 한국 의료진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어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윤리위원회의 마르탱 교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김정훈 교수님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치료 철학, 환자 접근법, 재활 시스템에 대해서요. 우리는 확률과 통계에 너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마르탱 교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오후 루시아가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려 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선 루시아를 보며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걸어보고 싶어요. 루시아의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딸의 목소리, 그것도 걷고 싶다는 희망찬 말이었거든요. 물리치료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는 루시아를 보며 함께 지켜보던 프랑스 의료진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마르텐 교수는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 프랑스 동료들이 돌아갈 때 가져간 건 단순한 의학 자료가 아니었어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생명으로 보는 철학,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우리 병원 시스템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요. 마르텐 교수의 약속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루시아는 보행기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언어 능력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요. 무엇보다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김정훈 교수님은 마지막 진료에서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일반 학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시아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한국에서 의학 공부하고 싶어요. 나를 살려준 이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루시아는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리옹 병원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르텐 교수를 중심으로 치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통계적 확률보다는 환자 개인의 가능성에 더 집중하게 됐죠. 한국식 재활 시스템도 도입했고요. 지난주에는 독일에서 뇌손상 환자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독일 병원에서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한국 치료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주저없이 김정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뛰어난 시설에만 있지 않아요. 바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철학, 가족과 함께 싸워주는 따뜻함,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루시아는 종종 말해요. 엄마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얻었어. 하지만 저는 답합니다. 아니야, 한국 의료진 덕분이야. 세계가 포기했을 때 한국이 희망을 주었고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 따뜻한 기적을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